옛날 옛적 조선 중종 마렵 강우 남쪽 끝자락에 바람골이라 불리는 외진 고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만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해 봄부터 바람골엔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겨울이 길었던 탓에 보리는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지요. 설상가상으로 관아에서는 세금을 독촉하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새로 부임할 현감이 탐욕이 심하다던데 아이고 우리 같은 백성들이 또 어찌 살라고. 장터에 모인 백성들은 한숨 섞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선 노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늘만 쳐다보았지요. 먹구름이 바람골을 뒤덮으려는 듯 하늘마저 어둑어둑했습니다. 그 바람골에 춘길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댓글로 어디서 들어주시는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야담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춘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보 춘길로 통했지요. 그가 바보라 불린 까닭은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여긴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춘길은 매일같이 늙은 노모를 업고 다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장작을 구할 때도 장터에 나가 곡식을 얻을 때도 언제나 노무를 등에 업고 다녔지요. 저런 큰 사내가 어미를 업고 다니다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멀쩡한 두 다리가 있거늘 저리 식충이처럼 업혀만 다니시니 저 높아도 염치가 없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춘길의 옷은 언제나 기워 입은 누더기였고 노무가 앓는 병의 약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지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춘길을 멀리했습니다. 춘길의 노무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병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춘길은 새벽부터 밤까지 산을 오르내렸지요. 어미, 오늘은 나무가 많이 모였습니다. 팔면 약값이 되겠지요. 춘길은 등에 업힌 노무께 말을 건넬 때마다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환한 미소를 띠며 노무를 업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지요.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고왔던 것입니다. 그 바람골에는 강진공이라는 명문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진공 댁에는 운비라는 외동딸이 있었지요. 운비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온화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단번에 뜻을 깨쳤고 바느질 솜씨도 남달랐지요. 그 무엇보다 운비의 마음씨는 누구보다 곱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운비는 양반가의 규수로서 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할 수도 없었고 사랑채 너머의 일에 깊이 나서지도 못했지요. 운비는 가끔 창틀 너머로 마을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춘길이 노모를 업고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 사람이 바보 춘길이로구나. 운비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한두 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으나 그저 측은한 마음만 들었을 뿐이었지요. 춘길을 볼 때면 운비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지요. 운비의 마음속에 춘길은 그저 불쌍한 바보일 따름이었습니다. 바람골 사람들은 춘길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바보 춘길이 온다. 아이들은 춘길을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춘길이 노모를 업고 지나갈 때면 코를 막으며 도망쳤지요. 냄새나, 냄새나, 바보 춘길, 바보 춘길. 아이들의 놀림에도 춘길은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노무가 상처받을까봐 서두르지도 않았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에서 춘길이 나무를 팔려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 재수가 없어. 그래게 말일세. 저리 불쌍하게 사는 건 다 까닭이 있는 법이지. 심지어 절간의 스님들조차 춘길을 보면 시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춘길의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운비 역시 창가에서 그런 광경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지요. 양반과 교수로서 천한 상민에게 깊은 관심을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해 초여름 바람골에는 유난히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운비는 안채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강진공이 운비를 불렀지요. 운비야, 날씨가 이리 무더운데 계곡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계곡이라니요, 아버님? 바람골 북쪽 끝자락에 물이 맑기로 유명한 계곡이 있단다. 종년 하나를 데리고 다녀오거라. 강진공은 딸이 답답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교수가 함부로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은 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계곡 정도는 괜찮으리라 여긴 것이지요. 운비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튿날 이른 아침, 운비는 종년 한 명을 데리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에 이르니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했지요. 아씨, 참으로 경치가 좋사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구나. 운비는 바위에 앉아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을 스치자 더위가 싹 가시는 듯했지요.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고 새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운비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운비가 물가에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종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씨. 저기를. 운비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숲속에서 커다란 산짐승이 나타났습니다. 몸집이 송아지만 한 멧돼지였지요. 멧돼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운비와 종년을 노려보았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멧돼지였던 것입니다. 으아하! 종년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절해버렸습니다. 운비는 급히 일어나려 했으나 발이 바위 틈에 끼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멧돼지는 이미 운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햇빛에 번쩍이며 다가왔지요. 운비는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물러서면 계곡 아래로 떨어질 판이었지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운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켜나시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운비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운비가 눈을 뜨자 낡은 옷을 입은 사내가 두 팔을 벌려 자신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춘길? 그 사내는 바로 춘길이었습니다. 춘길은 평소처럼 노모를 업고 산에서 장작을 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곡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황급히 달려온 것이지요. 멧돼지는 춘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춘길은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하며 손에 쥔 나무 지팡이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내리쳤습니다. 끼익!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다시 몸을 돌려 춘길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춘길은 등에 업힌 노모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운비는 그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춘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멧돼지와 맞섰습니다. 등에 업힌 노모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시 멧돼지 앞에 섰지요. 이놈, 상대는 나다. 춘길은 지팡이를 단단히 쥐고 멧돼지를 마주했습니다. 멧돼지는 성난 숨을 내쉬며 땅을 박차고 돌진했지요. 춘길은 지팡이로 멧돼지의 머리를 내리쳤으나 멧돼지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지팡이가 두 동강이 나며 부러져 버렸지요. 멧돼지의 송곳니가 춘길의 팔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천열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춘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멧돼지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멧돼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춘길의 온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지요. 춘길의 옷이 찢어지고 어깨와 가슴에도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계곡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춘길, 위험해요. 운비가 다급히 소리쳤으나 춘길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멧돼지를 제압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았지요. 한참을 격투 끝에 춘길은 멧돼지를 바위로 밀어붙였습니다. 멧돼지가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며 비틀거렸지요. 그 순간 춘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멧돼지를 내리쳤습니다. 기익! 멧돼지는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춘길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숨이 가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운비는 황급히 달려와 춘길을 부축했습니다. 춘길, 정신 차려요. 운비의 떨리는 손이 춘길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었지요. 춘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씨께서는 무사하시옵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다쳤잖아요. 운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다니.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보라고 부르던 춘길이. 운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춘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종년도 정신을 차리고 달려왔습니다. 아씨, 어서 마을로 돌아가야 하옵니다. 운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길을 부축하여 일으켰지요. 춘길, 우리 집으로 가요. 치료를 해야 해요. 춘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춘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한 발짝 떼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춘길, 운비와 종려는 춘길을 강진공 댁으로 모셨습니다. 강진공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운비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님, 이 사람이 저를 구해 주었사옵니다. 잔짐승이 저를 덮치려 할 때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강진공은 춘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춘길의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의 은인이로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너라. 의원이 와서 춘길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요. 다만 상처가 깊어 한동안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춘길은 사흘 동안 강진공 댁 사랑채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운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춘길을 찾아갔습니다. 약을 다려주고 죽을 쏘어 먹였지요. 춘길, 이거 드세요. 감사하옵니다, 아씨. 춘길은 어눌한 말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지요. 운비는 춘길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결코 바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느렸지만 춘길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서 배운 지혜가 책보다 깊었지요. 춘길, 왜 사람들이 놀려도 화를 내지 않나요? 운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사옵니다. 어미를 돌보는 것이 저의 도리이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제 길을 갈 뿐이옵니다. 운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춘길을 바보라 불렀지만 진짜 바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날 밤 운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춘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멧돼지 앞에 두 팔을 벌려 서던 모습,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걱정하던 눈빛. 운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일까? 운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춘길은 강진공 댁을 떠났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춘길은 깊이 절을 하고 노모를 업고 떠났습니다. 운비는 대문 너머로 춘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요. 그때부터 운비의 마음속에 춘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춘길이 떠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바람골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남윤척이었지요. 남윤척은 부임하자마자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리고 곡물을 바치라며 집집마다 돌아다녔지요. 이번 가을 수확의 절반을 관아에 바쳐야 하느니라. 현감나리,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찌 살라고 하시옵니까?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느냐? 당장 곤장을 치겠느니라.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남윤척에게는 남종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종이는 아버지를 닮아 성품이 포악했지요. 술에 취해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패를 부리고 마을 처녀들을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저 현감 부자 때문에 고을이 망가지고 있소. 쉿, 조용히 하시오. 들리기라도 하면 큰일 나오. 백성들은 숨죽여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윤척은 강진공 댁을 찾아왔습니다. 강진공 어르신, 오래간만이옵니다. 현감나리, 무슨 일로 이리 오셨습니까? 남윤척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댁의 애기씨가 홍기가 찼다고 들었소이다. 강진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나리와 무슨 상관이옵니까? 허허, 마침 소인의 아들 종이가 장가를 들 때가 되었소. 두 집안이 혼사를 맺으면 어떻겠소? 강진공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이다. 남윤척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절하시겠다는 말씀이요? 그렇소이다. 남윤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줄 아시오. 이 고을에서 나를 거스르고 편히 사는 사람은 없소이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남윤척은 떠났습니다. 강진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자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겠구나. 운비는 안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춘길이 있었다면. 운비는 문득 춘길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든든한 모습이 그리워졌지요. 남윤척의 협박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관아의 아전들이 강진공 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진공, 세금을 체납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무슨 소리요? 세금은 이미 다 냈소이다. 장부를 확인하니 석 달치가 밀려 있소. 당장 내놓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소. 강진공은 억울함에 떨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윤척이 꾸민 일임이 분명했지요. 이럴 수가. 강진공은 할 수 없이 집안의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서책과 골동품, 심지어 논반 문서까지 빼앗겼지요. 하지만 남윤척의 횡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강진공이 불법으로 땅을 늘렸다며 허위 고발을 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세금을 속였다며 벌금을 물렸지요. 강진공 댁은 하루가 다르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운비의 모친은 그 걱정에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밤낮으로 기침을 하며 자리에 누웠지요. 마님,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아이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다니. 우리 집안이 어찌 이리 되었단 말이냐. 운비는 모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운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진공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100냥이 넘는 빚이 생겼고 집안의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제발 몸 챙기세요. 운비야, 미안하구나. 내 혼사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고. 강진공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윤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진공 어르신, 그간 고생이 많으셨소. 남윤척은 비웃는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오. 애기씨와 소인의 아들을 혼인시키시오.
강진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소. 남윤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소. 다음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압류하겠소. 남윤척이 떠난 후 강진공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운비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강진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고생이구나. 그날 밤 운비는 혼자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춘길,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운비는 마음속으로 춘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운비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종이와 혼인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춘길이라면 운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춘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바보라고 불렸던 그 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운비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춘길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운비는 종년을 시켜 춘길을 몰래 불렀습니다. 아씨께서 급히 뵙자 하십니다. 춘길은 놀라며 강진공 댁 뒷문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씨, 무슨 일이시옵니까? 운비는 춘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길,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운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춘길, 그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춘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께서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대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운비는 품속에서 2개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돈 보따리였고 하나는 책 보따리였지요. 이것을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돈은 어머니의 약값과 장례를 위해 쓰세요. 그리고 책으로 글 공부를 하세요. 춘길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되옵니다. 아씨. 이런 귀한 것을 어찌 받겠습니까? 운비는 춘길의 손에 보따리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춘길, 들어주세요. 이것은 제 부탁이에요. 운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대만 믿을 수 있어요. 그대가 아니면 우리 집안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춘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옵니까? 운비는 춘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걸맞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 주세요. 글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이 고을을 구해주세요. 춘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운비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아씨, 소희는 약속해 주세요. 꼭 돌아와 주세요. 춘길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반드시 아씨께 보답하겠사옵니다. 달빛이 2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운비는 춘길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서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춘길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운비는 춘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춘길, 꼭 돌아와 주세요. 춘길은 운비에게서 받은 돈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춘길은 그 돈으로 먼저 노모의 약을 구했습니다. 어미, 이제 좋은 약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얘야,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이님께서 주셨사옵니다.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길아, 너는 착한 아이다. 그 은혜를 꼭 갚거라. 예. 어미. 그로부터 한 달 후 노무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좋은 약을 드시고 마지막 날들을 편히 보내신 것이지요. 춘길은 남은 돈으로 노무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작은 산자락에 묘를 쓰고 사흘 동안 곡을 했지요.
어미, 편히 쉬소서. 아들이 반드시 사람 구실을 하겠나이다. 장례를 마친 춘길은 운비가 준 책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사서 삼경과 역사서, 그리고 율법에 관한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비가 정성껏 골라준 책들이었지요. 춘길은 결심했습니다. 아씨의 은혜를 반드시 갚으리라. 춘길은 바람골에서 가장 깊은 산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해명 스님이라는 덕 높은 스님이 계셨지요. 스님, 소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를 배우고 싶사옵니다. 해명 스님은 춘길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를 배우려 하는가? 은혜를 갚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이 고을의 백성들을 구하고 싶사옵니다. 해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함을 보았노라. 그날부터 춘길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글을 읽고, 낮에는 밭일을 도우며, 밤에는 등불을 밝히고 또 글을 읽었습니다. 춘길은 비록 말이 어눌했으나 머리는 명석했습니다. 한 번 읽은 글은 잊지 않았고 뜻을 깨우치는 것도 빨랐지요. 춘길아, 그대는 총명하구나. 감사하옵니다, 스님. 하지만 명심하거라. 글을 배우는 것은 출세를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함이어야 한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춘길은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줄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씨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춘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운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춘길의 유일한 목표였지요. 암자의 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춘길이 떠난 후 운비의 나날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남윤척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혼인을 강요하기 시작했지요. 강진공 다음 달 초하루까지 답을 주시오. 그때까지 혼인을 승낙하지 않으면 이 집을 압류하겠소. 현감나리, 제발 너그러이 보아주시오. 내 이미 충분히 기다렸소. 더 이상의 유예는 없소. 강진공은 남윤척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운비의 모친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 심하게 알아누웠습니다. 운비야,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어머님,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운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창밖만 바라보며 춘길을 그리워했지요. 춘길,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공부는 잘하고 계신가요? 운비는 춘길에게 준 책을 떠올렸습니다. 춘길이 그 책들을 읽으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지요. 한편 남종이는 술에 취해 강진공 댁 앞을 서성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강진공, 딸을 내놓으시오. 어차피 내 신부가 될 사람 아니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강진공은 분노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감의 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운비는 안채 깊숙이 숨어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강진공 댁을 동정했으나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저 명문가가 저리 무너지다니. 현감 부자가 너무 지독하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소. 백성들은 속으로만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운비는 춘길을 만난 그 뒷문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춘길, 어서 돌아오세요. 당신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운비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종년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아씨,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현감이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하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답을 받아가겠다고 하옵니다. 운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운비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춘길,
제발 어서 돌아와 주세요.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길은 암자에서 밤낮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해명 스님의 가르침 아래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율법과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지요. 3년째 되는 봄, 춘길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스님, 다녀오겠사옵니다. 춘길아, 그대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노라. 춘길은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3년간 쌓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지요. 며칠 후 방이 나붙었습니다. 장원급제. 평민 출신으로는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도 춘길의 재능을 놀라워했지요. 한편 바람골에서는 운비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윤척은 마침내 혼례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보름 후면 운비는 남종이의 신부가 되어야 했지요. 아버님, 저는 운비야,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강진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스러웠지요. 운비는 절망했습니다. 춘길,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를 잊으신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한양에서 평민 출신이 장원급제를 했다더군. 그게 정말이오? 그렇다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우리 고을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소. 뭐라고? 우리 고을에서?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름이 뭐라던가? 글쎄,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더군. 그 소문은 삽시간에 바람골 전체로 퍼졌습니다. 운비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씨, 들으셨사옵니까? 우리 고을 출신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옵니다. 종년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운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춘길? 하지만 운비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고 소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춘길이 과거에 급제했다면 진작 소식을 보냈을 거야. 운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운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남윤척은 다음 날 다시 찾아와 혼례 준비를 독촉했습니다. 보름 후면 혼례 날이오. 준비하시오. 운비의 희망은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혼례 날 아침, 강진공 댁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혼례 날이 마치 장례식 같았지요. 운비는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치마와 저고리,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었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운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 우시면 화장이 지워지옵니다. 종년이 눈물을 닦아주었으나 운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탓이에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씨,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강진공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딸을 저런 놈에게 시집 보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요. 이 무능한 아비를 용서하거라, 운비야. 운비의 모친은 병석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불쌍한 딸이. 오시 오후 1시가 되자 관아에서 가마가 왔습니다. 남종이는 신랑 복장을 하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허허, 오늘부터 강아씨가 내 사람이 되는구나. 남종이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혼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비는 종년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초래청에는 초래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남종이는 희죽희죽 웃으며 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부가 참으로 아름답구려. 운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혼례를 집전하는 관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천지신명 앞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땅땅땅.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발굽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곧 수십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로 변했지요. 무슨 소리요? 남종이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밖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요? 말들이 오고 있소.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을 탄 관리들이 일제히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지요. 깃발에는 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운비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관리들이 일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가스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았지요. 전하의 명을 받든 암행어사 출두하였노라.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 고을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고? 저 분이 암행어사란 말이오? 백성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윤척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 이게 무슨... 남종이는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누가 감히 내 혼례를 방해하는 거야? 어사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 현감 남윤척이 있느냐? 남윤척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남윤척이 옵니다. 그리고 그대의 아들 남종이도 있느냐? 예. 어사는 손을 들어 관리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두 사람을 잡아라. 예. 금부 관리들이 순식간에 남윤척과 남종이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현감이오. 남윤척이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어사나리,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옵니까? 어사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남윤척, 그대는 부임한 일에 백성을 괴롭히고 세금을 횡령했으며 무고한 양반가를 탄압하고 강제 혼인을 시도했다. 그 죄목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도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렇소. 저 자가 우리를 괴롭혔소.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았소. 남윤척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다. 그대는 파직되었으며 즉시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다. 운비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혼례는 중단되었고 마당은 혼란에 빠졌지요. 강진공은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어사는 강진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진공 어르신,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강진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운비는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스로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나 찍었습니다. 이 목소리... 혹시... 운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갓 아래로 드러난 얼굴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춘길? 운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사는 바로 춘길이었습니다. 3년 전 바보라고 불리며 노모를 업고 다니던 그 춘길, 운비에게 책을 받아 암자로 들어갔던 그 춘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의 춘길은 달랐습니다. 당당한 자세, 빛나는 눈빛,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 더 이상 어눌한 말투도 초라한 행색도 없었습니다. 춘길이라니. 저 바보 춘길이?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춘길이었단 말인가? 백성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춘길은 운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오래 기다리게 하여 죄송하옵니다. 운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춘길, 정말 당신이에요? 예, 소인 춘길이옵니다.
강진공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춘길이 암행어사라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춘길은 강진공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3년 전 아씨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남자에 들어가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전학계 이 구울의 실상을 아뢰었지요. 그래서 암행어사로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씨의 은혜를 갚고 이 고을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춘길이 우리를 구하러 왔구나. 춘길이여, 고맙소. 춘길은 일어서서 남윤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윤척, 그대는 3년 동안 이 고을을 유린했다.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강진공 댁을 탄압했지. 춘길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비리를 기록한 장부다. 조인이 3년 동안 은밀히 조사한 결과물이지. 남윤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조인은 어사가 되자마자 이 고을로 돌아왔소. 그리고 밤낮으로 증거를 모았지. 그대가 횡령한 돈이 은 3,000냥, 빼앗은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소. 춘길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00냥이라니. 그 돈이 다 우리 것이었소. 남윤척은 땅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어사나리,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춘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금부 관리들은 저들을 한양으로 압송하라. 예, 관리들이 남윤척과 남종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놓아줘. 나는 현감이라고. 남윤척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춘길은 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비는 홀레복을 입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춘길은 천천히 운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3년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옵니다. 저희는 매일 아씨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고 어사가 되기까지 소식을 전할 수 없었지요. 운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춘길.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내게 걸맞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잖아요. 춘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감히 청하옵니다. 소인에게 아씨를 평생 지킬 기회를 주시옵소서. 운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진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춘길, 일어나게. 그대는 이미 우리 집안의 은인이네. 춘길이 일어서자 강진공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선비로다. 내 딸을 부탁하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춘길 어사 만세. 바람골에 평화가 왔소. 춘길은 금부 관리들에게 명했습니다. 남윤척이 횡령한 재물을 모두 회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관리들은 즉시 관하로 달려가 남윤척의 집을 뒤졌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고 금은보화가 넘쳐났지요. 이것이 다 우리 백성들의 것이었구나. 춘길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빼앗긴 것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춘길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사나리, 고맙습니다. 춘길 어사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춘길은 강진공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남윤척에게 빼앗긴 논밭 문서와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강진공은 춘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길, 아니, 어사나리,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어르신. 모두 아씨의 은혜 덕분입니다. 춘길은 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비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춘길, 정말 당신이 맞아요?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요? 춘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이것은 꿈이 아니옵니다. 운비는 춘길에게 다가갔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요? 아닙니다. 아씨를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춘길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아씨께서 주신 책 중 하나입니다. 운비는 그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드린 사서 삼경이에요. 저희는 이 책을 읽으며 매일 밤 아씨를 떠올렸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는 아씨의 글씨가 적혀 있지요. 춘길이 첫 장을 펼치자 거기에는 운비가 적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운비는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적었던 거예요. 당신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마음을 받았기에 소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강진공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그때 밖에서 백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길 어사님, 춘길 어사님. 춘길이 밖으로 나가자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사나리,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춘길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각자 집에서 조금씩 음식을 가져왔지요. 어사나리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 이것으로나마 감사를 표하려 합니다. 춘길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날 밤 바람골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지요. 운비는 춘길의 곁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춘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춘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저희는 아씨가 믿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며칠 후 남윤척과 남종희는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춘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비리는 명백했고 백성들의 증언도 일치했지요. 남윤척의 죄가 명백하도다. 차명에 처하라. 임금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남윤척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나는 현감이었소. 이럴 수는 없소.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종이는 귀양형에 처해졌습니다. 먼 변방으로 보내져 평생 돌아올 수 없게 되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남종이의 외침도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 소식이 바람골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았소. 이제야 정의가 살아났구나. 춘길은 새로운 현감이 부임할 때까지 바람골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지요. 춘길의 판결은 공정했고 그의 마음은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춘길 어사님은 진정한 청백리이십니다. 백성들은 춘길을 존경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덕이 높고 청렴한 관리였지요. 춘길 어사께서 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춘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의 암행어사 임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진공은 춘길을 불러 말했습니다. 춘길, 그대는 우리 집안의 은인일 뿐 아니라 이 고을의 영웅이네. 이제 그대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어르신. 내 딸 운비를 부탁하네. 그대가 아니면 운비를 맡길 사람이 없네. 춘길은 깊이 절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운비는 안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마침내 춘길과 운비의 혼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 봄꽃이 만발할 때였지요. 봄이 왔습니다. 강진공댁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매화와 살구꽃이 향기를 뿜어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지요. 혼례날 아침 운비는 곱게 단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종년이 옆에서 족두리를 정성껏 올려주었지요. 아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춘길은 신랑 복장을 하고 말을 타고 왔습니다. 온 마을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축하했지요. 춘길 어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은인이시여. 혼례는 정오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으로 가득한 혼례였습니다. 초래청에서 춘길과 운비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춘길은 운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아니 부인,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운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평생을 걷겠습니다. 강진공은 기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내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운비의 모친도 병상에서 일어나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음식을 나누며 춤을 추었습니다. 노래 소리가 바람골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밤이 되자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춘길과 운비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춘길,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인.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히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바보라고 불렸던 그대가 이제는 온 고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것은 부인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믿어줄 때 진정한 힘을 얻는 법이지요. 운비는 춘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백성들을 위해 살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봄꽃 향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그렇게 춘길과 운비는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춘길은 조정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운비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백성들을 도왔지요. 바람골 사람들은 오랫동안 춘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의 중요함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진리를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춘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귀신을 보는 눈을 가진 몸종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날 죽인 놈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쪽 끝자락에 연분이라는 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다른 이들과 달리 특별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바로 죽은 자의 혼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분은 사랑채 마루를 닦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목이 축축하게 젖은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연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또다시 매질을 당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귀신은 다른 혼들과 달랐습니다. 연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귀신을 본다는 것은 불길한 일이었고 그런 아이를 둔 집안은 재앙이 든다고 여겨졌으니까요. 귀신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엔 멋은 만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만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연분아, 뭘 그리 보고 있어? 연분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만돌은 땔감을 안고 서 있었지요. 귀신의 손가락은 여전히 만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몰락한 양반가의 여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지요. 처음엔 그것이 이상한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웃고 계셔요. 저 아이 옆에 누나가 서 있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말했다가 연분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귀신을 본다는 것은 불길한 일이었고 그런 아이를 둔 집안은 재앙이 든다고 여겨졌으니까요. 7살 무렵 연분은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연분은 귀신이 보여도 모른 척했습니다. 귀신이 말을 걸어도 듣지 않은 척했지요. 그렇게 15해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신은 달랐습니다. 마치 연분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듯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요. 날 죽인 놈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연분이 몸을 담은 집은 한때 부유했으나 이제는 기울어진 양반가였습니다. 이 집엔 5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먼저 인자한 얼굴의 마님이 계셨습니다. 마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집안을 지켜왔지요. 병약한 장남 도령은 25이 넘도록 과거를 보지 못하고 방에 누워 지냈습니다. 차남 서방은 말수가 적었으나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했지요. 그리고 연분과 함께 자란 멋은 만돌이 있었습니다. 만돌은 연분보다 2살 위였으나 늘 동생처럼 연분을 챙겼지요. 추운 겨울이면 땔감을 더 넣어주고 배고플 때면 자신의 밥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알고 있었지요. 이 집 안에 늘 알 수 없는 긴장이 흐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가을,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장남 도령의 병세가 조금 나아졌고 차남 서방은 장사로 제법 돈을 벌어왔지요. 마님은 매일 아침 사당에 올라 조상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라랑채에서 혼자 걷는 소리가 났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분의 눈엔 그것이 보였습니다. 목이 젖은 사내의 혼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곳을 서성였지요. 사랑채에서 안채로, 안채에서 뒷마당으로, 그리고 다시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어느 날 밤, 연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귀신과 마주쳤습니다. 귀신은 연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넌 날 보는구나. 연분은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연분의 앞을 막아섰지요. 날 죽인 놈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 순간 뒤에서 만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분아, 뭘 그리 보고 있어? 연분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만돌은 땔감을 안고 서 있었지요. 귀신의 손가락은 여전히 만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분은 마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마님, 이 집 주인 어르신은 어찌 돌아가셨는지요? 마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으로 가셨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열흘도 못 버티셨어. 마님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마님의 눈이 살짝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귀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연분의 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난 병으로 죽지 않았다. 귀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내 약에 독을 탔다. 날마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연분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목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내가 유일한 증인이다. 넌 날 보니까. 다음 날 아침, 연분은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마님께 아침상을 날랐고 장남 도령의 방을 청소했으며 차남 서방의 옷을 빨았지요. 그리고 만돌과 함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연분아, 요새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만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 그저 조금 피곤할 뿐이야. 만돌은 자신의 도시락에서 밥을 덜어 연분에게 건넸습니다. 연분은 그것을 받아먹으며 생각했지요.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만돌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귀신은 분명히 만돌을 가리켰습니다. 연분은 혼란스러웠지요. 귀신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믿어야 할까? 결국 연분은 침묵을 택했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들춰봤자 죽는 건 늘 종이었으니까요. 연분은 그저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귀신이 보여도, 귀신이 말을 걸어도 듣지 않기로 했지요. 하지만 연분의 바람과 달리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부엌 우물가에서 새로운 혼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것은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하얀 저고리는 물에 젖어 있었지요. 여인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분은 재빨리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고개를 들었지요.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서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넌 날 볼 수 있구나. 여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나는 것처럼 울렸습니다.
나도 이 집 사람에게 죽었어. 도와줘. 연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한 걸음 다가왔지요. 내 억울함을 풀어줘. 난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는 이유로 죽었어. 그 순간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분아, 물은 다 길었니? 연분이 고개를 돌렸다 다시 보았을 땐 여인의 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물물은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연분은 두 귀신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목이 젖은 사내와 우물의 여인, 둘 다 연분을 찾아왔지요. 날 죽인 놈이 바로 내 옆에 있다. 사내 귀신은 여전히 만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어떨 땐 장남 도령을, 어떨 땐 차남 서방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인 귀신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 집엔 비밀이 있어. 땅속에 묻힌 비밀이. 연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귀신들의 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이 집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었지요. 연부는 낮 동안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인자했고 장남 도령은 여전히 병약했으며 차남 서방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요. 만돌은 여전히 연분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연분은 느낄 수 있었지요. 이 평온한 일상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연분은 장남 도령의 방을 청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주머니였지요. 연분은 주변을 살핀 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분은 코를 가까이 대보았지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을 때 연분은 깨달았지요. 이것은 약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연부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장남 도령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일어서기도 힘들어하던 도령이 멀쩡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령은 연분에게 다가와 주머니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지요. 본 것을 잊어라. 내 목숨이 아까우면. 그 순간 연부는 깨달았습니다. 장남 도령의 병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하얀 가루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연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남 도령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한밤중, 연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선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님과 두 아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연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버지의 유언장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차남 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재산을 모두 너에게 물려준다니 말이 되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래도 아버지의 뜻인데. 닥쳐라. 넌 병약하니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이건 어머니와 내가 지켜온 집안이다. 장남 도령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연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엔 숨겨진 유언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유언장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라. 연분이가 수상쩍게 굴더라. 혹시 뭔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연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귀신이 보여도 못 본 척했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했지요. 하지만 연분의 노력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연부는 뒷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남 서방이 다가왔지요. 연분아, 내가 형님 방에서 뭔가 찾았다며? 연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저 청소를 했을 뿐입니다. 차남 서방은 연분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형님이 분명 말했다. 내가 약장을 뒤졌다고. 연분은 팔을 빼려 했지만 차남 서방의 힘은 셌지요. 그는 연분을 끌고 뒤뜰 창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분을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지요.
며칠 동안 여기서 생각해 봐라. 내가 본 것을 말할 건지 아니면 목숨을 부지할 건지.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연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 귀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목이 젖은 사내와 우물의 여인이었지요. 이제 알겠니? 이 집의 진실을. 사내 귀신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줘. 진실을 밝혀줘. 여인 귀신이 애원했습니다. 연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신들의 얼굴엔 슬픔과 원한이 가득했지요. 그 순간 연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말입니다. 창고에 갇힌 사흘째 되는 날, 사내 귀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호. 이 집의 가장이었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나는 차남을 사랑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공부에도 뜻이 없었지. 하지만 둘째는 달랐어. 영리하고 부지런했지. 그래서 유언장을 남겼다. 재산을 모두 둘째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 마님과 장남이 그것을 알고 분노했다. 마님은 장남만을 아꼈거든. 병약하다는 이유로 더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장남에게 주려 했지. 사내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 약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 하지만 의심하지 못했어. 아들과 아내를 믿었으니까. 열흘을 앓다가 나는 죽었지. 그리고 죽은 뒤에야 알았다. 장남이 약에 독을 탔다는 것을. 그리고 차남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연부는 숨을 삼켰습니다. 차남 서방님도 알고 계셨단 말씀이십니까? 사내 귀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남은 형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 자신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었지. 둘 다 죄인이야. 우물의 여인 귀신이 말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 집의 전 몸종이었어요. 주인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약봉지를 발견했지요. 그래서 마님께 여쭤봤더니 마님이 제 목을 조르셨어요. 그리고 우물에 던져버리셨지요. 연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살인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나흘째 되는 날 밤, 만돌이 몰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부나, 괜찮아? 만돌은 밥과 물을 가져왔지요. 연부는 만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돌 오라버니,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오라버니는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을 본 적 없으세요? 만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만돌이 입을 열었지요. 있어. 주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던 날 밤, 장남 도련님이 약을 바꿔치는 걸 봤어. 그리고 그 뒤로 나도 입을 다물었지. 겁이 났거든. 연부는 만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도 죽을지 몰라요. 만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연부나. 우린 종이야. 종이 양반을 고발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먼저 죽어.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귀신들이 편히 쉬지 못해요. 연분의 말에 만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 정말 귀신을 보는 거구나.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만돌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내 귀신의 증언, 여인 귀신의 억울함,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지요. 만돌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닷새째 되는 날, 마님이 직접 창고에 찾아왔습니다. 마님은 연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연분아,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제발 부탁이다. 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난 그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재산을 지켜주는 것뿐이었지. 연부는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했던 마님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마님, 주인 어르신을 죽인 것도 마님이셨습니까?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몰랐어. 장남이 약에 독을 탄 것을 뒤늦게 알았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난 그저 덮으려 했을 뿐이야.
그럼 우물의 여인은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어. 약봉지를 발견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연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님이 직접 사람을 죽였던 것이지요. 마님이 연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연분아. 내가 말하면 이 집은 끝이야. 내 아들들이 다 죽어. 제발 입을 다물어 다오. 연분은 마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님은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찌 그걸 덮을 수 있습니까? 마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마님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지요.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넌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날 밤, 차남 서방이 창고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지요. 연분아,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해. 연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좁았고 도망칠 곳이 없었지요. 바로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만돌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지요. 서방님, 그만하십시오. 차남 서방이 화를 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물러서지 못할까. 하지만 만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분 앞을 가로막았지요. 서방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인 어르신을 죽인 것도, 몸종을 우물에 던진 것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차남 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도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형이 약을 바꿔치는 것을 말이야. 만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두 귀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사내 귀신과 여인 귀신이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연분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남 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사내 귀신이 차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배신했구나. 내 아들아. 차남 서방은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차남 서방이 정신을 잃고 장남 도령은 방에 숨어버렸지요. 마님은 사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분과 만돌은 창고에서 나와 마당에 섰습니다. 달빛이 밝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이제 어쩔 거야, 연분아? 만돌이 물었습니다. 연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바로 그때 두 귀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한 얼굴이 아니었지요. 슬프지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내 귀신이 말했습니다. 연분아, 우리는 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진실을 밝혀달라. 우리가 왜 죽었는지, 누가 우리를 죽였는지만 세상에 알려달라. 여인 귀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억울할 뿐이야. 아무 죄 없이 죽었거든. 제발 우리 이름을 불러줘. 우리가 살았었다고 말해줘. 연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신들은 복수가 아닌 기억을 원했던 것이지요. 연분은 만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관아에 가요. 모든 걸 말해요. 만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다음 날 아침, 연분과 만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몇 가지 증거가 들려 있었지요. 장남 도령의 약장에서 찾은 독약 봉지, 그리고 우물 바닥에서 건져낸 여인의 놀이개였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님과 두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마님이 소리쳤지요. 사또께서는 저 종들의 말을 믿지 마옵소서. 저들은 거짓을 꾸며 주인을 모함하려 합니다. 하지만 연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님, 소녀는 귀신을 봅니다. 주인 어르신과 몸종의 혼이 매일 밤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주인 어르신은 장남의 손에 독살당하셨고 몸종은 마님의 손에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사또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증명하겠느냐? 연분은 독약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장남 도련님의 약장에서 찾은 것입니다. 의원께 보이시면 독약인 줄 아실 것입니다. 의원이 봉지를 받아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비상입니다. 독약이 분명합니다. 장남 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남 서방이 외쳤지요. 형님,
형님이 정말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장남 도령은 벌벌 떨며 차남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시킨 일이야. 넌 유언장 때문에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잖아. 차남 서방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난 형님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형님을 감쌌지. 형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그대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종을 죽인 것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지요. 사또는 세 사람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연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귀신을 돌아보았지요. 귀신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장남 도령은 아버지의 약에 비상을 탔습니다. 매일 조금씩 열흘 동안 먹였지요. 그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자 장남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차남 서방은 형의 계획을 알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뒤 마님이 유언장을 숨겨버렸습니다. 차남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입을 다물었지요. 마님은 몸종 춘향이가 독약 봉지를 발견하자 살해했습니다. 밤중에 춘향의 목을 조르고 우물에 던져버렸지요. 그리고 그것을 병사라고 거짓 신고했습니다. 만돌은 그날 밤 장남이 약을 바꿔치는 것을 목격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분 덕분에 용기를 내어 증언할 수 있었지요. 사또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남 김영수는 존속살해죄로 차명에 처한다. 차남 김영철은 방조죄로 유배 10년에 처한다. 마님 박씨는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한다. 머슴 만돌은 증언한 공으로 방면한다. 몸종 연부는 진실을 밝힌 공으로 양민으로 신분을 상승시킨다. 관아 밖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억울한 혼이 풀렸다는 소식에 모두가 통쾌해했지요. 연부는 관아 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마치 두 귀신이 평안히 떠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남 도령은 저작거리에서 목이 잘렸고 마님은 교수대에 올랐지요. 차남 서방은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픔을 느꼈지요. 오라버니, 제 마음이 이상해요. 악인들이 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만돌이 연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넌 착한 아이거든. 형이 끝난 뒤 연부는 그 집 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관아에서 몰수한 땅이었지요. 빈 집은 쓸쓸하고 조용했습니다. 연부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목이 젖은 산의 귀신, 우물의 여인 귀신, 그들의 슬픈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편히 쉬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원한을 풀고 저 세상으로 가십시오. 연분이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숲을 흔들었지요. 마치 귀신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연분은 만돌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만돌이 물었지요. 연분아, 앞으로 뭘 할 거야? 이제 양민이 됐으니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연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귀신이 보이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만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두 사람은 석양을 등지고 한양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컸지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부는 한양 북쪽 마을의 작은 집을 얻어 살게 되었지요. 만돌도 함께 살며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연분을 지켰습니다. 연분은 여전히 귀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귀신들이 먼저 연분을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장사꾼의 혼, 자식을 찾지 못해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의 혼,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젊은이의 혼. 그들은 모두 연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연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관아에 알리고, 때로는 유족들에게 전하며 억울한 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왔지요. 어느 날 밤, 연분은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서 한 사내의 혼이 나타났지요. 그것은 처음 연분에게 말을 걸었던 김정호의 혼이었습니다. 연분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연분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하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김정호의 혼이 미소 지었습니다. 넌 귀신을 보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지. 그런 사람이 필요했단다. 앞으로도 많은 혼들이 널 찾을 거야. 부디 그들의 말을 들어주렴. 내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니까. 김정호의 혼은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지요. 앞으로도 억울한 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만돌이 방에서 나와 연분 옆에 앉았습니다. 또 귀신을 봤어?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정말 대단하다, 너.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다니. 연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만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해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무서운 거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지요. 연분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연분은 귀신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혼들의 증언자가 되어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이지요. 비록 늦더라도,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의 몫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된 일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비 맞은 도사를 하룻밤 재워준 노부부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어느 고을의 장마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졌고 골목마다 빗물이 흘러 진흙탕이 되어버렸지요. 이 고을에는 부자와 가난한 이가 뚜렷이 나뉘어 살았습니다. 장터 근처 기와집에는 곡식과 비단을 쌓아둔 상단 주인이 살았고 산기슭 초가에는 약초를 캐어 연명하는 노부부가 있었지요. 비는 가리지 않고 내렸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자리한 기와집의 주인은 박만수라는 상단 주인이었습니다. 50 초반의 나이에 배가 불룩 나왔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지요. 윤기 나는 비단 도포를 걸치고 다녔으며 겨울이면 족제비 털을 두른 장우까지 입었습니다. 박만수는 곡식과 비단을 사고 팔아 재물을 모았습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안채에는 비단 필이 수북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인색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는 잔눈을 굴리며 이득만을 따졌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 다르지 않았지요. 40 후반의 나이에 옥색 저고리와 감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었으나 표정만큼은 차가웠습니다. 부유하되 베풀 줄 모르는 부부였지요. 그 고을 산기슭에는 약초를 캐며 사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60 후반의 나이로 허리가 굽었고 수염이 희끗했지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해진 삼배 도포에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지요. 안에 역시 60 중반으로 마른 체구의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고 손은 거칠었으나 마음만큼은 따뜻했지요.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이어갔지요. 가진 것은 없었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해 6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지요. 빗줄기는 거세어져 지붕을 두드렸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고을 어기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60 내외로 보이는 나이에 수염이 성성했고 눈빛은 깊었지요. 빛바랜 도포를 걸쳤고 허리에는 낡은 주머니를 찼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차림이었으나 피로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는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 켜진 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걸었지요. 장터 근처 기와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빛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도사는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빗소리 사이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며 박만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도사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비가 거세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만수는 도사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도포의 낡은 주머니,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부적 장수로군. 우리 집엔 그런 거 필요 없소. 다른 데 가보시오. 부적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되오. 우리 집은 격식 있는 상단이라오. 떠돌이를 함부로 드릴 수 없소. 박만수는 차갑게 말하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사는 돌아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장터를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불 켜진 집들을 지나쳤으나 어느 곳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도사는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지늘길은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가집 한 채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지요.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나 안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사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목소리는 작았으나 분명했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노인이 나왔습니다. 삼배 도포를 걸친 노인은 도사를 보고 놀란 듯했지요.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하룻밤 비를 피할 곳을 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도사의 젖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고개를 돌려 아내와 눈을 마주쳤지요. 노파가 나와 도사를 맞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집이 누추하지만 비는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부부는 도사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채는 좁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헛간은 약초 말리는 곳이었으나 한쪽에는 깨끗한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지요. 춥지는 않을 겁니다. 노파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따끈한 물이 담긴 사발이었지요. 약초를 달인 물입니다. 몸을 녹이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사는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노부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사는 헛간 안에 앉아 약초 달인 물을 천천히 마셨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으나 헛간 안은 따뜻했습니다. 노부부는 안채로 돌아가 마른 옷가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오시오. 그러지요.
노인은 다시 헛간으로 가서 옷을 건넸지요. 도사는 말없이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사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도사는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빗소리는 잦아들었지요. 도사는 허리춤에 낡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노란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부적이었습니다. 먹으로 그려진 글씨는 알 수 없었으나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도사는 부적을 헛간 기둥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짚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왔지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안채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으나 마음은 전해졌지요. 그리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노인이 헛간으로 갔습니다. 나그네께서 벌써 가셨구만. 노인은 짚이 깨끗이 정리된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기둥 옆에 놓인 노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노인은 부적을 집어 들었습니다. 글씨는 알 수 없었으나 정성껏 그려진 것 같았지요. 나그네께서 놓고 가신 것 같소. 노파가 다가와 부적을 보았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부적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부부는 평소처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초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도라지가 이렇게 굵은 것은 처음이오. 노파가 캔 도라지는 손가락만 했던 것이 팔뚝만큼 굵었습니다. 더덕도 그렇소. 작년에는 이만했는데 올해는 2배는 됩니다. 노인도 신기해했지요.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앓던 노파의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허리가 굽었던 노인의 몸도 한결 가벼워졌지요. 이것이 모두 그 나그네 덕분일까? 그분이 놓고 간 부적 때문인 것 같소. 노부부는 헛간에 걸어둔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종이는 그대로였으나 묘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후로 노부부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초는 잘 자랐고 장터에서도 좋은 값에 팔렸지요. 몸도 건강해져 일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노부부는 매일 아침 부적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은 짧았으나 마음은 깊었지요. 산속 초가는 여전히 누추했으나 그 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만수는 장터에서 노부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즘 산속 노인네가 캐온 약초가 보통이 아니라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약방에서도 그 약초를 찾는다더군요. 게다가 노인네 둘 다 몸이 좋아졌다던데 무슨 약이라도 먹은 걸까요? 상인들의 말을 듣던 박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가난한 노인네가 잘 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요. 박만수는 직접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초가집 앞에 이르자 노부부가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도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해지셨단 말이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주인어른, 웬일이십니까? 그저 지나가다 들렀소.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약초도 잘 되고 몸도 좋아지셨다면서? 노파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돕다니 무슨 말씀이요? 박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헛간 안에 걸린 노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요? 한 나그네께서 놓고 가신 것입니다. 박만수는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적이 분명했지요. 나그네라니? 3달 전쯤 비 오는 밤에 지나가던 도사님이 하룻밤 묵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남기고 가셨지요. 박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 도사였구나. 자신이 쫓아낸 그 도사가 이 노인네를 복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만수의 가슴속에서 시기심이 타올랐지요. 박만수는 장터로 돌아와 도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고 주변 고을까지 사람을 보냈지요. 보름이 지나 소식이 왔습니다.
북쪽 산자락 암자에 그런 도사가 있다더군요. 박만수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암자는 산 깊숙한 곳에 있었지요. 박만수는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도사는 암자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사님, 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만수를 알아본 듯 했지요. 그때 그 상인이로군. 맞습니다. 그날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박만수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간절하지 않았지요. 용무가 무엇이오? 부적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찬송 노인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오.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되겠습니까? 박만수는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냈지요. 도사는 은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적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곡식입니까? 비단입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박만수는 집요했습니다. 도사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오? 장수하고 재물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부적이 그것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하오? 찬송 노인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도사는 고개를 저었으나 박만수가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결국 도사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 부적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시오. 하나 명심하시오. 부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오. 박만수는 부적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도사의 말은 귓등으로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박만수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부적을 꺼내 살폈습니다. 노란 종이에 먹으로 그려진 글씨들, 산속 노인네가 가진 것과 똑같아 보였지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부적입니까? 그렇소.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오. 어디다 걸어둘 겁니까? 박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에 걸면 곡식이 늘어날까? 아니면 안채에 걸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곳에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맞소. 그럼 이것을 나누어서 여러 곳에 걸면 되지 않겠소? 그것 참 좋은 생각이네요. 두 사람은 부적을 펼쳐놓고 어디를 자를지 의논했습니다. 여기를 반으로 나누고 또 반으로 나누면 4조각이 됩니다. 그럼 창구, 안채, 마구간, 대문에 하나씩 걸면 되겠군요. 박만수는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효험이 있을까요? 아내가 물었지요. 찬속 노인네가 증거 아니오? 시험해보면 알 것이오. 박만수는 가위를 들고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종이는 그대로 있었으나 박만수의 마음속에는 욕심만이 가득했지요. 자, 그럼 나누어 봅시다. 박만수는 부적을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위를 들어 부적에 갖다 댔지요. 이 순간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만수는 가위날을 부적에 댔습니다. 자, 이제 나누어 봅시다. 그가 가위를 움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찍! 노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요. 순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방을 덮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만수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부적은 반으로 찢어져 있었지요. 별일 아니오. 바람이 샌 것뿐이오. 박만수는 찢어진 부적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찢어진 부분에서 먹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여보, 글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괜찮소. 어차피 나눌 것인데 상관없소. 박만수는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찢기 시작했지요. 찢어진 부적은 4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각각 걸어두면 되겠소.
박만수는 흡족해하며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부적 조각들에서 글씨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글씨가 다 지워지고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박만수는 당황했으나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효험만 있으면 되지 않겠소? 자, 빨리 걸어둡시다. 두 사람은 부적 조각들을 들고 집안 곳곳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먹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수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닥타닥.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저 소리가 뭐요?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만수도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때 창고 쪽에서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불이야. 박만수는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하인들이 황급히 물을 길어 날랐으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서 더 부어. 박만수가 소리쳤으나 불길은 더욱 거세졌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불은 꺼졌습니다. 창고는 반쯤 타버렸고 그 안의 곡식도 절반이 재가 되고 말았지요. 박만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오? 아내도 눈물을 흘렸지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창고에 걸어둔 부적 조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인이 제 더미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까맣게 탄 종이 조각이었지요. 부적 조각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적 조각 같습니다. 박만수는 그것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지요. 하늘이 밝아왔으나 박만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창고의 불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요. 먼저 거래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박 주인,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곳과 거래하겠소. 무슨 말씀이오? 우리가 오래 거래한 사이 아니오? 소문이 좋지 않소. 창고에 불이 난 것도 그렇고 자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상인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도 떠나기 시작했지요. 주인 어른,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왜 가려 하느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창고에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박만수는 만류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집안에 남은 사람은 박만수 부부와 늙은 하인 하나뿐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박만수의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지요.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기운이 없었지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는 것 아니요? 무슨 소리요? 그럴 리 없소. 하지만 박만수도 불안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집안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창고는 비었고 거래는 끊겼으며 사람들은 떠났지요. 예전에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을씨년스러운 빈집처럼 보였습니다. 박만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꿈속에서는 찢어진 부적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모두 부적 때문이다. 박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신이 부적을 찢은 것이 화근이었음을. 박만수는 다시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을 탈 수도 없었지요. 걸어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박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지요. 도사는 여전히 마당에 있었습니다. 도사님, 박만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사는 조용히 박만수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요? 부적을 찢은 이후로 집안의 재앙이 끊이질 않습니다. 창고는 불타고 사람들은 떠나고 몸까지 아픕니다.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부적을 주십시오.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적을 다시 준다고 해서 당신의 집안이 다시 일어서겠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박만수는 애원했지요. 도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지요. 도사는 박만수를 암자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으시오. 박만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도사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오? 부적을 찢은 것입니다. 그것만이요? 박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단 말입니까? 도사는 한숨을 쉬었지요. 부적은 종이에 불과하오. 부적을 찢었다고 해서 화가 오는 것이 아니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찢었기 때문이오. 박만수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찬송 노부부를 생각해 보시오. 그들은 무엇을 가졌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 오는 밤 낯선 일을 받아들였소. 가진 것 없이도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주었지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어떠했소? 큰 집에 창고까지 가득하면서도 한 사람 재울 자리가 없다고 했소. 그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니오.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오. 도사는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부적이란 것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오. 노부부는 베푸는 마음을 가졌기에 부적이 그들을 도왔소. 그럼 저는요? 당신은 욕심만을 담았소. 더 많은 재물, 더 긴 장수를 바랐지요. 부적을 하나로도 모자라 여러 개로 나누려 했소. 박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적을 찢은 순간 당신은 스스로 복을 찢은 것이오. 욕심이 마음을 어지럽혔고 그 어지러운 마음이 집안을 무너뜨린 것이오. 도사의 말은 차가웠으나 진실이었지요. 그럼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적으로는 안 돼요.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하오. 마음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기 시작하시오. 남은 것이 있다면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손을 내미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채워나가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오.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도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다면 다행이오. 이제라도 바꾸시오. 박만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도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박만수는 암자를 나와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어둠이 내렸으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집안은 무너졌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요. 박만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와집은 여전히 을씨년스러웠고 빈 창고는 쓸쓸했지요. 아내가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적은 받지 못했소. 그럼 우리는 어찌 됩니까? 도사께서 말씀하셨소. 부적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박만수는 도사와 나눈 대화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지요.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만수 부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곡식을 꺼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아니, 박 주인 어른께서 왜 이러십니까? 그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으나 고마워했습니다. 박만수는 장터에서 떠돌이들을 보면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지요.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내 역시 이웃집 아이들에게 옷가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가 입던 것인데 이제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나누며 살아가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주인 어른이 많이 달라지셨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전과는 사람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래하던 상인들도 하나둘 다시 찾아왔지요. 주인 어른, 다시 거래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박만수의 집안은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웠지요. 한편 산속 노부부는 여전히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장터에 내다 팔고 조용히 하루를 보냈지요. 헛간에 걸린 부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손을 모았지요. 고맙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평안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산속 노부부는 여전히 약초를 캐며 살았지요. 몸은 건강했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박만수를 만났습니다. 박 주인 어른,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공손히 인사했지요. 박만수는 예전과 달리 겸손하게 답례했습니다. 노인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박만수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만수는 그간의 일을 노인에게 이야기했지요. 부적을 찢은 일, 집안이 무너진 일, 도사를 다시 찾아간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복이란 것은 부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주인 어른께서 그것을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지요. 노인장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일을 보면 돕고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박만수는 장터로 향했고 노인은 산으로 향했지요.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나 마음만큼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향해서 말이지요. 하늘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이란 것은 부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복이 온다더니 그 말이 맞았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지요.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남을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가진 것을 나누고 있는지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고 말이지요. 산속 노부부는 가진 것 없이도 낯선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어주었지요. 그 작은 인정이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박만수는 큰 집과 가득한 창고를 가지고도 한 사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부적까지 찢었지요.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부적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을 만드는 것이지요. 베푸는 마음은 쌓이고 쌓여 언젠가 복으로 돌아옵니다. 욕심은 불처럼 타올라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말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작은 인정 하나가 큰 복을 부르고 작은 욕심 하나가 큰 화를 부릅니다. 산속 노부부는 지금도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약초를 캐고 이웃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지요. 박만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으나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요.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부적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복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복은 베풀 때 오는 것이지 욕심낼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쌓으면 복이 쌓이고
욕심을 쌓으면 화가 쌓입니다. 부적을 찢은 그날, 박만수는 자신의 복을 찢어버린 것이었지요. 세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